여러분, 키보드의 화살표 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화살표 키가 원래부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래요. 제가 알아봤는데 얘네가 마우스보다 먼저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초 컴퓨터에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이 화살표 키가 유일한 커서 이동 수단이었어요.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커서를 옮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문자와 줄 사이를 오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진짜 대박이죠? 그럼 지금의 이 편리한 배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1982년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 VLK21 키보드에서 이 디자인이 확립됐대요. 이 디자인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 IBM과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도 따라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키보드의 표준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요즘은 GUI에서 스크롤링하거나 웹 브라우징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죠. 마우스로 스크롤바를 드래그하는 대신 화살표 키로 움직이면 훨씬 빠를 때도 많아요.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음악이나 영상 빨리 감기, 되감기 할 때도 필수고요. 특히 예전 비디오 게임에서 캐릭터를 조종할 때도 화살표 키가 많이 사용됐었죠. 물론 요즘 게임은 WASD 키를 더 많이 쓰지만 그래도 화살표 키의 추억은 소중해요. 이 작고 단순한 키들이 이렇게 깊은 역사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에 화살표 키를 쓸 때 이 모든 스토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작은 키보드 안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게 놀랍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담고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오늘도 소소하지만 재밌는 지식 하나 얻어가셨길 바라요. 혹시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는데 이 조각상이 사실은 원래 지옥의 문 일부였대요. 1880년 로댕이 지옥의 문을 의뢰받았을 때 구상한 인물 중 하나였죠. 지금의 독립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진 건 한참 뒤인 1904년이라니 진짜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원래 지옥의 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었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깊은 사색에 잠긴 인물로 변모한 거예요. 벌거벗은 채 바위에 앉아 턱을 괸 모습 다들 한 번쯤 따라해봤죠? 이 포즈가 바로 깊은 생각의 상징이 된 거죠. 프로필 사진으로도 많이 쓰이고 철학이나 사색을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 중 하나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조각상 전 세계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파리 로댕 미술관에 있는 게 가장 유명하지만 무려 27개의 다른 청동 주조 작품이 있대요. 이것들 말고도 로댕의 감독 없이 만들어진 작품들도 많고요. 다양한 크기의 석고상이나 연구작 그리고 사후 주조 작품들도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조각상을 보게 되면 지옥의 문에서 왔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아마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예술 작품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 단순한 조각상 그 이상이죠?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찾아볼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우유랑 과자 유통기한이 다른 거 아셨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우유는 유즈 바이이고 과자는 베스트 비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똑같은 유통기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다르대요. 왜 어떤 제품은 유즈 바이이고 또 어떤 제품은 베스트 비포인 걸까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더라고요. 유즈 바이는 우유나 고기처럼 상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식품에 붙어요. 이 날짜를 넘기면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반면에 베스트 비포는 건조식품처럼 품질만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 사용돼요. 이건 날짜가 지나도 먹을 수는 있지만 맛이나 식감이 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신선식품이랑 가공식품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 두 용어는 법적으로도 다르게 정의된답니다. 나라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요. 보관 조건도 아주 중요해요. 냉장 보관을 잘하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시간 온도 지식이라는 신기한 라벨도 있대요. 이건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제품이 상했는지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이죠. 아, 그리고 쿠폰이나 신용카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건 사실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임의로 정해진 날짜랍니다. 다음번에 장 보러 가시면 꼭 유즈바이와 베스트 비포를 확인해보세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정보가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나니 뭔가 똑똑해진 기분이죠? 제가 이런 사소한 거 찾아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또 신기한 TMI 가지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하인즈 케첩병에 57 바리에티스라고 적힌 거 아셨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숫자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하인즈는 1869년에 설립된 엄청 오래된 회사예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150개 이상의 1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케첩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만 50% 넘는 점유율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 57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제품 개수일까요? 사실 1896년에 이 슬로건이 생길 당시 하인즈는 6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럼 왜 굳이 57일까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창립자 헨리 제이 하인즈가 뉴욕 기차에서 우연히 신발 가게 광고를 봤대요. 그 광고에 21가지 스타일의 신발이라는 문구가 있었대요.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 자기 회사도 다양성을 강조하는 숫자를 쓰기로 했죠. 헨리는 자기에게 행운의 숫자였던 5를 그리고 아내에게 행운의 숫자였던 7을 골랐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제품 개수랑은 아무 상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단순하고 귀여운 이유 아닌가요? 괜히 특별해 보이던 숫자였는데 2013년에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회의에 인수되었고 2015년에는 크래프트와 합병해서 크래프트 하인즈 컴퍼니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세계 5위의 식품 회사로 우뚝 섰어요. 다음번에 하인즈 케첩을 볼 때면 57위 비밀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깨알 같은 이야기가 제품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 들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혹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옛날엔 빵이었는데 요즘은 삑인 거 아셨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경적이 단순히 경고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빵 소리가 났대요. 오래된 차량들에서 주로 들을 수 있죠. 근데 왜 현대 차량들은 갑자기 삑 소리로 바뀌었을까요? 단순히 기술 발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경적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거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 소리가 법으로 정해진 경우도 많대요. 배나 기차는 물론 심지어 자전거도 경적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곳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적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안전의 필수적인 장치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빵에서 삑으로 바뀐 이유.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초기 경적은 혼이라고 불렸고 공기 압력으로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홍크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던 거죠. 현대에 오면서 전기식 경적이 개발되었고 더 작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전기식 경적은 주로 클렉슨이라고 불리며 더 고음의 삑 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즉 기술 발전과 효율성 추구 덕분에 소리가 변한 거죠. 다음번에 차 경적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기술 발전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삑 소리 경적을 가진 차가 있다면 한번 눌러보세요. 물론 안전하게, 그리고 주변에 방해되지 않게요. 오늘의 신기한 잡학 지식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자동차 지붕이 처음엔 마차 지붕이랑 거의 똑같았다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자동차인데 마차라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왜 굳이 마차 지붕 형태를 따라했을까요? 자동차 초기에는 지금처럼 멋진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땐 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었잖아요. 도로 위는 온통 마차였다고요.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바로 그 시대의 마차였답니다. 가장 흔하고 익숙한 형태였으니까요. 자동차는 승객을 비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죠. 마차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자동차 지붕은 마차 지붕과 비슷한 재료와 디자인을 사용했어요. 나무 프레임에 천을 씌우는 방식이 흔했대요. 마차처럼 말이죠. 결국 자동차 지붕의 시작은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 기존의 것을 활용한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시작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한 거죠. 지붕이 없던 초기 자동차들도 있었지만 날씨에 너무 취약했겠죠. 그래서 지붕이 달린 자동차가 더 실용적이었고 마차의 지붕이 그 모델이 된 거예요. 지금의 단단한 금속 지붕을 보면 상상하기 어렵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안전하고 튼튼한 형태로 바뀌게 된 거랍니다. 다음에 자동차 지붕을 볼 때마다 마차를 떠올려보세요. 진짜 신기할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찾아볼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 뭔지 아셨어요? 바로 포드 모델 T인데요. 1,500만 대 이상 팔렸대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혁신했길래? 모델 T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생산된 차예요. 이 차가 최초의 대중적인 자동차로 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었거든요. 초기에는 $780였는데 나중엔 $290까지 내려갔대요. 그 비결은 바로 조립라인 생산이었다는 사실. 수작업 대신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확 낮춘 거죠. 그래서 틴리지라는 애칭도 있었다고 해요. 귀엽죠? 차는 단순히 저렴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근대화 시대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이었죠. 1999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차로도 뽑혔대요. BMC 미니, 시트로엥 DS, 폭스바겐 비틀보다도 위였어요. 와, 진짜 대단하죠? 쟁쟁한 차들을 다 제치고 1위라니. 조셉 칼람, 유진 파르카스, 차일드 윌스라는 3명의 엔지니어가 설계했대요. 모델 T는 1972년 폭스바겐 비틀에 의해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 가장 많이 팔린 차였어요. 그래도 거의 50년 동안 왕좌를 지켰던 거죠. 다음에 길에서 빈티지 모델 T를 보면 이런 역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웨덴 자동차 사부 아시나요? 진짜 독특한 역사를 가졌어요. 처음엔 1945년에 비행기 회사에서 작은 자동차를 만들려고 시작했대요. 비행기 회사라니 벌써부터 범상치 않죠? 첫 모델인 사부 92가 1949년에 나왔고요. 그러다 1968년에는 스카니아 바비스랑 합병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978년 사부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부 900이 탄생해요. 나중에 사부 9000도 나오면서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1989년 제너럴 모터스가 사부 자동차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이때 9-3이랑 9-5 같은 유명한 모델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2000년 GM 이 남은 지분 50%까지 다 사들였대요. 근데 2010년에는 GM 이 사부를 네덜란드 스파이커 카스에 팔아버립니다. 사부가 럭셔리한 이미지는 있었지만 고객층 확대엔 실패했거든요.
결국 2011년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알고 보니 중국 기업이 사려고 했는데 GM 이 기술 이전 문제로 막았대요. 와,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죠? GM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 결국 2012년에 내셔널 일렉트릭 비클 스웨덴 NEVS이라는 회사가 사부의 파산 재산을 인수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부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네요. 한때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 결국 비온의 자동차 브랜드로 기억되지만 그 기술력은 대단했죠. 다음에 사부차 보면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격투게임 좋아하세요? 콤보 넣고 필살기 쓰는 재미. 근데 이 장르의 진짜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저도 막연히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게임을 떠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격투게임의 첫 조상님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 맨 처음 주먹 싸움을 보여준 게임은 1976년작 헤비웨이트 챔프 레어. 근데 얘는 스포츠 게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권투 경기처럼요. 진정한 1대1 격투 장르를 개척한 건 1984년의 가라테 챔프였어요. 오락실에서 막 친구랑 대결하고 그랬을 모습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같은 해 이얼 쿵푸가 체력 게이지와 다양한 격투 스타일을 도입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요소들이 이때 처음 생겨났다니 놀랍죠? 더 웨이 오브 더 익스플로딩 피스트도 1985년의 장르를 더 대중화시켰고요. 이 게임들 덕분에 지금의 다양한 격투 게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라테 챔프가 진정한 격투 게임의 문을 연 게임으로 불려요. 캐릭터가 손발로 싸우고 맞고 던지고 콤보까지.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이 모든 게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역사라니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지금의 3D 아레나 격투 게임들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아, 그리고 비트댐업 장르랑은 또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비트댐업은 보통 여러 적을 상대하는 게임이랍니다. 다음번에 격투 게임 할 때 이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플레이해보세요. 게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여러분,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2점이나 그렸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룽강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그림 1888년 9월에 그려졌는데요. 그 유명한 생레미에 별이 빛나는 밤보다 먼저 그려졌어요. 반 고흐가 프랑스 아르레 살 때 그렸는데 옐로우 하우스에서 걸어서 1물결표 2분 거리였대요. 밤하늘과 빛의 효과에 푹 빠져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같은 달에 밤의 카페 테라스도 그렸으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했어요. 이 그림의 스케치는 친구 외젠 보흐에게 보낸 편지에도 담겨 있어요. 와, 저는 편지에 그림 스케치를 넣는다는 발상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1889년 파리 앙대팡당전에서 처음 공개되었답니다. 근데 이때 반 고흐는 아를 공공정원 그림을 전시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동생 테오가 아이리스를 대신 출품했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동생이 형의 작품을 선택해주는 것도 참 멋진 관계 같아요. 현재 A, 룽강이 별이 빛나는 밤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다음에 파리에 가시면 꼭 찾아보세요. 이제 별이 빛나는 밤 이 2개라는 걸 아셨으니 친구들한테 아는 척하기 딱 좋겠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이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났었어요. 어때요? 오늘 또 새로운 TMI 하나 정립하셨나요? 다음에도 이렇게 신기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